이렇게 부릅니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수 단위로 이해하면 되게 쉬우니까 이렇게 X의 생산량을 계속해서 한 단위씩 추가적으로 더 계속 증가시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감소시켜야 되는 Y재량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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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감소시키는 Y재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값을 1로 이렇게 고정시켜 보는 거죠. X의 추가적 단위를 계속해서 한 단위씩 증가시켜 나감에 따라서 감소시켜야 되는 Y재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X 생산을 하려면 Y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X 생산에 따르는 감소시켜야 되는 Y재량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라. X를 선택함으로써 Y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한계 변환율 자체가 이게 기회비용 자체를 나타나고도 있는 거죠. X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 감소시켜야 되는 Y재량이니까. 오케이? 지금 자원의 양은 주어져 있고요. 각각. 노동의 양 그 사회가 이만큼. 자본의 양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생산을 통해서 X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X제와 Y제를 지금 골고루 섞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 주어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X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Y재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경제학 책에서 이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거거든. 아, 일반적으로 맞아. 이거 이렇게. 그럼 법칙이라는 말을 부여할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거지. 그 현상에 대해서. 법칙은. 그렇다고 법칙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이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이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절대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을 때 다 동의를 해주는 거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이렇게 하면 법칙을 부여하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가끔 쓰시죠. 평소에 그렇게 자주 보이던 버스가 내가 탈라 그러면 안 와. 미쳐버리는 거지. 머피의 법칙이죠. 그렇다고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학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학자가 제시를 했고 그 학자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한 거죠. 맞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이렇게. 그러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그래? 자, 이 인적 자원들을 한번 생성하시면 되게 쉬워. 인적 자원. 우리들이지. 노동력.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무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회계 인력들이죠.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 저는 경제학이 적성에 맞아서 했어요. 사실은 저는 세무사 자격증을 거저줘도 못할 것 같아. 시험도 물론 못 붙겠지만 국가가 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에 되게 약해요. 지금도 뭐 은행 가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거래하려면 다 세어봐. 단시, 100, 1000만 하면서. 너무 약해. 계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세무를 이렇게 담당해가 처리해주면 제 클라이언트는 망할걸. 세무서에서 막 그냥 과징금 나오고 난리 칠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안 오겠죠. 아무도. 저는 되게 숫자 개념이 약해요. 차라리 미분이 쉬워. 미분은 쉬운데 숫자는 진짜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경제학 전공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회계학 전공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거의 막 맨날 막 F학자 맞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마다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부를. 그죠? 따라서
인적 자원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제학에 적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회계에 적성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회계사를 뽑았단 말이야. 그죠? 이제 경제학자도 필요하다고 그 사회가 느낀 거지. 그러면 여기에 쓰던 인적 자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경제학자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아오는 게 효율적입니까? 회계학에 적성이 많은 사람을 뽑아버리면 안 되겠지. 그럼 그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경제학에 적성이 맞는 사람을 뽑아와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그죠? 그러면 이쪽에 회계 업무에 피해가 적어. 왜? 어차피 이 사람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회계 업무에. 그죠? 피해가 적지, 이렇게. 기회비용이 적죠. 근데 점차적으로 경제학자의 수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와 버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회계 쪽에 적성 있는 사람까지 끌고 와서 경제학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업무 피해가 커지는 거죠. 결국 이 생산 자원마다 그 재화 생산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전부 달라요. 더 시험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화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가 있고 자본 집약적인 재화가 있습니다. 그죠? 노동 집약, 자본 집약 다 아시는 용어죠? 반도체 어때요? 자본 집약적이죠? 사람의 노동력보다는 기계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수행하시는 그 일들. 자본 집약적이기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들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 업무 부담이 되게 세요. 월급은 박봉이고.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신다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 정부의 예산은 파산되는 거죠. 아무튼 저를 보내주세요. 갑자기 선거가 됐죠? 그래서 X제는 예컨대 노동집약적, Y는 자본집약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다가 이제 X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이니까 이쪽에 투입된 노동력을 먼저 빼오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피해는 적지. 나중에는 어때요? 자본도 빼와버려야 되거든.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의 피해가 커지는 거지.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각각의 생산 자원마다 특정 생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가 전부 다르다. 서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 더 일반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체증하기 위해서는 원점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나와줘요. 그래야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니까. 그죠?